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8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사 두 번째 시간으로 일본 특유의 막부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막부 정권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는 율령제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무사 집단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후 만든 별도의 권력기구인데요. 이 막부를 정점으로 일본 전국의 무사 세력이 통합되며 일본 특유의 봉건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와 이름은 같지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본의 봉건제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수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던 몽골은 바다 건너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몽골의 일본 침략으로 인해 기존의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사와 일본인의 심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인식 또한 굳어지게 되니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을 시작으로 일본 막부 정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대 일본의 발전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첫 시간에 다룬 내용이 많다 보니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두 단계로 구분하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야마토 정권이 수립된 후 아스카 문화라는 불교 문화를 꽃피운 쇼토쿠 태자와 견당사 출신의 유학생들이 주도한 다이카 개신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카 개신으로 율령체제에 기반한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해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죠.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도성의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헤이조쿄에 수도를 둔 나라 시대는 율령제를 토대로 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던 시기이고, 이후 현재의 교토인 헤이안쿄로 천도한 헤이안 시대는 율령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던 시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구분하긴 했지만 각 단계별로도 또 세분해서 살펴볼 내용들이 있으니 각자 정리하며 자신만의 말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각 시기를 대표하는 유적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테고요. 자, 이제 그럼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헤이안 시대 말의 상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 후반에는 율령체제가 동요하면서 사유지가 사실상 인정되어 버립니다. 국가가 토지를 직접 지배한다는 율령제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중앙의 귀족과 지방의 호족들은 장원을 확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무사를 고용하였습니다. 때때로 스스로 무사가 되기도 하였죠. 이 무사들 중에는 실력을 인정받아 수도 교토에 올라와 궁정의 경비나 귀족의 호위를 담당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귀족과 왕실의 권력 투쟁에 가담하며 세력을 확장했고 점차 서로 연합하거나 항쟁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무사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헤이안 시대 말기가 되면 이 무사들이 사실상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세력으로 성장했죠. 화면에는 중세 무사의 저택을 묘사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활과 화살, 방패가 갖춰진 막루, 무장한 경호 무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무사는 개인 영지를 소유했는데 그들은 영지 주변에 집을 짓고 집 주위에 홀을 파고 울타리를 두르는 등 외부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무사는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 전투 기술인 말타기와 활쏘기를 늘 훈련했죠. 결국 12세기 말에 무사 세력 간의 대결에서 승리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일본 최초의 무가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일본의 무가 정권은 막부, 일본어로는 바쿠라고 했는데요. 최초로 무가 정권을 세운 요리토모의 본부가 가마쿠라에 위치해 있었기에 이를 가마쿠라 막부라 합니다. 가마쿠라는 당시의 수도였던 교토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떨어진 간토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위치는 수업 마지막에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원래 이 막부는 중국에서 전장터에 나간 장군의 진영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일본에서는 주로 근위대장의 거처를 막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요리토모가 점차 조정으로부터 군사, 행정, 조세, 법체계를 비롯한 전 영역의 지배를 위임받으면서 그가 세운 막부는 사실상 최고 권력기구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일본에서 막부는 무가 정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요리토모는 무사들 간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본 전역에 걸친 군사 지배권을 확립한 후에 조정으로부터 정의대장군, 일본어로는 세이타이 쇼군으로 임명됩니다. 세이타이 쇼군은 보통 쇼군이라 줄여 말하는데 원래는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에 동쪽 지역인 에조 정벌을 위해 파견된 장군의 명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요리토모가 천황으로부터 쇼군의 직책을 받음으로써 이후 쇼군은 무사 정권인 막부의 수장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막부의 수장이자 전국의 무사를 통솔하는 최고 지배자인 쇼군으로서 실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토의 조정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쇼군이 자기 휘하의 무사에게 지방의 치안 유지와 장원 관리를 맡기면서 교토의 천황은 실권을 잃고 점차 의례를 담당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정권을 잡았던 절대 다수의 무사들이 천황제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자신이 천황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마쿠라 막부로 시작된 무가 정치는 무로마치 막부를 거쳐 에도 막부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천황제는 꾸준히 이어져 갑니다. 즉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존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황에게 쇼군으로 임명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무사의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충성을 약속받음으로써 죽음과 가신의 관계를 맺어 봉건제를 성립시킵니다. 즉 쇼군은 자신의 가신인 무사에게 토지 지배권을 보증해주거나 새로운 토지를 주었고 가신은 쇼군에게 군사적으로 충성할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쇼군과 직접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를 고케닌이라고 불렀는데 이들 고케닌은 가마쿠라 막부의 정치적, 군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의 봉건제는 토지를 매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쇼군은 휘하의 가신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지배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토지를 하사하는 은혜를 베풀었고 이에 대해 가신들은 전쟁에 참가하거나 교토와 가마쿠라에서 경계를 서야 했고 각종 건설에 노역을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다해야 했죠. 이렇게 토지를 매개로 한 봉건제를 통해 전국의 무사를 장악한 막부의 쇼군은 자기 휘하의 무사들, 특히 자신과 직접 주종관계를 맺은 고케닌을 통해 전국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쇼군은 조정의 승인을 받아 유력한 고케닌을 각 지방의 슈고와 지토로 임명했는데요. 이 중에서 슈고는 임명된 지역의 무사를 지휘해서 군사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했고 지토는 토지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고케닌을 슈고와 지토에 임명함으로써 막부의 쇼군은 전국의 군사-경찰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참고로 이 중에서도 슈고는 훗날 자신이 담당한 지역을 사실상 차지하고 그 지역의 영주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는 후대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이야기이니까 그만큼 슈고의 권한이 이때에도 컸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막부가 처음 세워졌던 시점에는 막부가 전국을 완전히 지배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기반도 그리 튼튼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토의 조정 세력이 만만치 않았고 막부에 반대하는 세력도 여전히 존재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쇼군과 고케닌이 토지를 매개로 조정과는 구별되는 무사들의 독자적인 정권이 성립한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점차 막부의 영향력이 커져간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막부가 전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사들의 독자적인 정권을 확고히 해가던 가마쿠라 막부를 뒤흔드는 사건이 외부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몽골의 일본 침입이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 후반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원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쇠퇴하게 됩니다. 우선 몽골의 침입은 일본이 근대 이전에 외국군의 전면적인 침공을 받은 유일한 사건이었는데요. 1268년 몽골의 쿠빌라이 칸은 조공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국서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면서 몽골에 답서조차 보내지 않았죠. 쿠빌라이는 일본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서 고려의 일본 원정을 준비하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이를 위해 설치되었던 기구가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라는 뜻의 정동 행성이었습니다. 1270년 삼별초의 난이 일어나 곧바로 원정을 실행할 수는 없었지만 삼별초의 항쟁이 진압되자마자 이듬해인 1274년에 마침내 일본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 1차 침략은 남송에 대한 전면 침공을 앞두고 있던 원이 남송을 고립시키고 일본과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무력 시위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킨 후에 추진된 2차 원정은 1차 때의 5배 규모에 이를 정도로 대대적인 것으로 일본을 복속시키는 동시에 항복한 남송군을 이주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그만큼 대규모의 원정이었지만 이 원의 침공은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쿠빌라이는 3차 원정을 계획하긴 했지만 원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몽골의 침략에 따른 일본의 실제 피해는 몽골의 침략을 받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편입니다. 그러나 견당사가 폐지된 10세기 이후 주변국과 국교를 맺지 않았고 국제적 긴장 상태에 놓인 일도 거의 없었던 섬나라 일본으로서는 그 정신적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몽골과 고려를 뜻하는 당시 말인 무쿠리와 고쿠리가 공포심을 뜻하는 말로 사용될 정도로 몽골의 침략은 오랫동안 일본인들에게 대외적인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한편으론 일본을 가호하는 신들이 신풍, 일본말로는 가미카제를 보내주어 외적을 격퇴했다는 신국 사상이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 신국 사상은 이후 일본 역사와 일본인의 심성에 뿌리 깊이 자리 잡으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몽골의 침입은 무쿠리, 고쿠리로 대변되는 대외적인 공포심이나 신국 사상 등의 심리적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침입은 2차례로 마감됐지만 사실 언제든 또다시 침입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우려는 여전했으니까요. 그 결과 일본은 14세기 중반까지도 한반도를 마주하고 있는 규슈 연안 지역에서 경비를 계속하는 등 정치 군사적 긴장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사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가미카제로 불린 기후의 영향으로 몽골의 2차례에 걸친 침입을 물리치긴 했지만 방어전쟁이었기 때문에 전공을 올린 무사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리품이나 토지가 거의 없었고, 고케닌들도 전투 비용을 충당할 경제적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사회 혼란을 틈타 막부 정권을 타도하려는 이가 나타나니 그가 바로 야심만만한 고다이고 천황이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무사들의 정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것을 빌미로 거병하여 무사들의 봉기를 선동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고다이고 천황의 막부 타도 과정이 그리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막부 타도 계획은 중간에 그 계획이 누설됐지만 참가자들이 천황과의 관계를 일체 누설하지 않으면서 그 위기를 겨우 모면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막부 타도 계획 역시 탄로나면서 고다이고 천황은 교토를 탈출하여 거병합니다. 하지만 결국 막부군에 잡혀서 오키섬으로 유배되는 신세가 되고 말죠. 하지만 근성의 사나이 고다이고 천황은 포기하지 않고 유배지에서 탈출해서 재차 거병하여 반막부 세력을 결집시켜 나갑니다. 이후 점차 형세가 막부 측에 불리해지자 천황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막부에 의해서 파견되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천황 측에 가담하면서 결국 가마쿠라 막부는 무너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진 후 교토로 돌아온 고다이고는 천황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념의 기초에서 기존의 막부를 부정하고 천황 중심의 정치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를 당시 연호인 겐무를 따서 겐무신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율령체제로 돌아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 겐무신정은 2년 만에 붕괴하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무사 세력이 군사력을 확고히 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천황이 친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중심으로 천황의 직접 정치에 반발하는 무사 세력이 결집했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천황 측의 군대를 격파하고 교토를 함락하면서 고다이고 천황의 친정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토를 장악한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고다이고 천황을 폐위하고 새로운 천황을 세운 후 쇼군으로 임명됩니다. 새롭게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된 것이죠. 참고로 무로마치라는 이름은 아시카가 쇼군의 저택이 교토의 무로마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근성의 사나이 고다이고는 교토를 탈출해서 천혜의 요새인 요시노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요시노라는 곳에서 자신에게 천황의 정통성이 있음을 주장하죠. 이렇게 교토와 요시노 양쪽에서 2명의 천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각각 북조와 남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교토의 조정과 남쪽에 있는 요시노의 조정이 동시에 성립해서 양자가 서로 대립한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 합니다. 친정을 펼치려는 남조의 천황과 막부가 내세운 천황 간의 대립이 이어졌던 시절이죠. 이 남북조 시대는 대략 60여 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조금 살펴보면 남조에서는 고다이고 천황이 사망하자 그 세력이 급격히 쇠퇴했는데요. 마침 이때 북조 측 무로마치 막부에서도 아시카가 가문 내부에서의 싸움과 주종 관계에 있는 무사들끼리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남북조 시대는 남조건 북조건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회 혼란도 꽤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런 혼란 속에서 남북조 시대를 끝낸 것은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였습니다. 1368년 쇼군에 취임한 요시미스는 남조와의 화해를 이끌어내게 되고 1392년에 남북으로 나뉘어 있던 조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면서 남북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로써 무로마치 막부는 전국적인 통일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일본 최초의 막부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부터 무로마치 막부의 시작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중국사를 배울 때도 그렇지만 일본사 역시 지리적인 위치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배운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요. 가마쿠라는 현재 일본의 수도인 도쿄, 지도에는 에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에도 근방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무로마치는 교토에 있는 아시카가 쇼군의 저택의 소재지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교토에 위치해 있겠죠. 앞으로도 교토를 중심으로 오사카를 포함하는 지역과 에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일본 역사의 주 무대가 될 텐데요. 교토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기나이 지역, 에도, 그러니까 현재 도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간토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각 지역의 명칭을 기억해두면 앞으로 남은 일본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지도에서 각각의 위치를 잘 확인해 둡시다. 자,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과 변천, 그리고 붕괴로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는 일본 고유의 봉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에서 정립된 기본 틀이 무로마치 막부와 후대의 에도 막부로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그 체제가 정교해지면서 일본 고유의 특색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더불어서 가마쿠라 막부의 붕괴에 몽골의 침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듯이 동아시아 세계의 변화가 일본사의 흐름을 뒤흔드는 장면이 앞으로도 몇 차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1학년 때 배운 한국사나 앞서 배운 중국사를 잘 떠올려 보면 남은 일본사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힌트를 주자면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합하는 데 성공한 1392년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건국된 해이고 이보다 조금 앞서 중국에서는 원과 명의 교체가 이루어졌었죠. 즉 14세기 후반은 동아시아 전역이 혼란했던 시기로 이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반도와 중국에 출현했던 왜구였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동아시아 세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긴 강의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